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13,000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ECB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정상도 유로존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유럽 증시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드라기 효과의 코스피 지수는 1,800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FOMC와 ECB도 예정된 가운데 내친 김에 1,900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1.5%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치는 1.5% 전분기 대비 성장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회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1.2% 내지 1.4%를 상정을 했는데 이보다 소폭 현재 웃돈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한 1분기 경제 성장률 수치가 종전 1.9%에서 2.0%로 다소 올려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아직까지는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소비 지출은 전분기 대비 1.5%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1분기 때는 2.4%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점에서는 현재 상당폭 하락한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 지출은 8분기 연속 감소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에도 정부 지출은 크게 기대할 것은 현재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건설도 1분기 때 20.5% 두 자릿수의 좋은 흐름이 나타났지만 2분기에서는 9.7%로 한 자리 숫자대로 현재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도나 우려는 여전하고 경기 침체 기운은 다소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는 소폭 상회했지만 전년 분기 대비로는 둔화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연준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 부양 조치는 늘 관심권에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달 말과 8월 1일 날 이틀간에 열릴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현재 이번 주 증시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네키 의장은 성장률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다소 던 수준이다라고 아마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시장 부양 조치가 8월 FOMC 회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9월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국채 매입과 모기지 담보증권의 매입 이런 내용들이 현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그 국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연말까지 연장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모기지 증권을 시장에서 매입해서 모기지 금리를 좀 더 내려드리는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더 성과가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닐까라고 시장이 관측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구제기금의 회원국 국채 매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ECB의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의 사수를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4일부터 현재 3주간의 휴가 기간에 들어간 현재 독일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한 일간지와의 회견에서 이런 드라기 총재의 내용에 대한 해답의 대응 발언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현재 EFSF와 ESM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는 반대한다라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준용을 했고요.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도 ECB가 직접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사는 프로그램인 S&P 프로그램의 가동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따라서 ECB 드라기 총재가 8월 2일 날 있을 ECB 정례 통화 회의에서 어떤 방식의 내용의 카드를 시장에 내놓을지가 현재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는 30일 날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독일의 슈이블레 재무장관과 드라기 총재와 연속적으로 현재 회담을 갖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방송을 드리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모종의 어떤 그 내용과 어떤 교감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경제성장률 수치, 미국의 경제성장률 수치가 예상보다는 소폭 웃도는 흐름으로 나와서 ECB가 이런 교감에서는 다소 현재 그 교감 내용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는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들고 갈 내용에 현재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주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네. 앞서서 이제 ECB의 정례 통화 회의, 그다음에 FOMC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살펴드렸으니까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도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타임 워너, 제너럴 모터스와 프록터 앤 갬블, 크라프트 푸드와 US 스틸 등 제조업체의 굵직한 철강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내용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는 애플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기대에 조금 못 미쳤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처음으로 발표한 IPO 기업인 페이스북의 주가도 별반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흐름에서 진가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따라서 전전주 IBM과 이베이를 통해서 실적 호조 흐름이 현재 다소 꺾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 중반까지는 ECB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주 후반에 들어갈수록 8월 3일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7월 실업률 수치에 대해서 관심이 좀 집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P가 캐나다 7개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S&P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한 가지 또 그 관심이 되는 부분은 캐나다 주요 7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로열 뱅크 오브 카나다와 토론토 도미니언 뱅크, 뱅크 오브 노바스코샤, 그다음에 내셔널 뱅크 오브 카나다 등 7개 은행들이 망라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현재 캐나다의 주택가격 상승이 다소 과다하다는 측면, 따라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경우 가계부채의 채무의 문제,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현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카나다는 2009년 이후부터 부동산 가격이 34%나 오르는 등 다소 버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모기지 대출 금리가 현재 3.4% 수준으로 낮게 형성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할 경우에는 현재 구제금융을 받았던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그다음에 전짐적 하락 추세를 보였던 스페인과 비슷한 위기 우려가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캐나다 정부도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 하향세,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조치가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외국인 적격 투자자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요? 네, 29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요. 그 외국인 적격 투자 제도, 이런 부분에 다소 그 중국이 허가제를 통해서 약간 까다로운 심사제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완화 기준을 대폭적으로 밝혔습니다. 기관 투자가의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요. 특히 운용자산인 자산 규모, 자산 운용사의 운용 규모가 50억 달러 수준에서 5억 달러 수준으로 10분의 1 수준 정도까지 현재 내린 상태고요. 또한 증권사의 자본금 규모
내용도 100억 달러에서 현재 5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중국이 외국인 투자 적격 제도를 완화하면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역시 2분기 성장률이 7.6%로 발표되면서 현재 외국인 투자의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도 경제 성장률 수치에 플러스 효과를 현재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내용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상장 기업의 보유 지분 한도를 종전 20%에서 10% 늘린 30%로 확대를 했고요. 은행 간 채권 투자뿐만 아니라 현지 중국의 중소기업에도 중소기업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현지 중국의 중소기업의 채권들에 대한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중국이 외국인 투자 적격 제도를 통해서 현재 승인한 그 시장 규모는 약 56억 2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지난해에는 약 29곳의 외국인 투자 적격 제도를 통해서 기관 투자가의 승인이 나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현재 51개 기관까지 늘어난 흐름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외국인 투자 적격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다각도로 시장 부양 조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마감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그리고 지난주 국내 증시 이슈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그리고 신영증권 윤경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급등했는데요. 네, 뉴욕 증시 기분 좋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주인공은 역시 ECB 총재 드라기였죠. 예. 뉴욕 증시가 187.73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13,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13,075.6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이후로 처음으로 13,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스닥 역시도 64.84포인트 오르면서 2,958.09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25.95포인트 오르면서 1,385.97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특히 ECB 총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이런 방법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를 또 상승폭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유럽 증시 역시도 이런 발언에 의해서 경기 부양책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을 키워갔는데 0.8% 이상 1%에서 2%대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주에 이어 국내 증시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할까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이제 일단 예. 뭐 발목을 잡았던 거의 내면적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다우 미국이죠. 미국의 GDP 성장률을 어느 정도는 시장 예상치만큼 나오겠느냐 그 부분도 약간은 좀 존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예상했던 1.5%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걱정은 또다시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우려감이 적어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1850포인트 정도가 조금 고개를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요, 한 1825포인트죠. 그래서 21선 부근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만큼 일단 악성 매물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돌파하는지 안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를 좀 이따 그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일단 한번 보시면 일단은 1825에서 1850 사이 여부를 꼭 한번 판단하시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20일선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 그 선 자체를 돌파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많이 놓여있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밑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매물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나오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나오느냐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면서 시장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무려 5%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급등으로 마감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 윤경수 차장님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번엔 국내 증시 좀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말씀하신 대로 3% 넘게 급등을 하면서 역시 드라기 총재의 발언 때문에 급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전일 대비 46.69포인트 상승했죠. 1829.1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런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선물 역시도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정책들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에 대한 호재에 대한 메말랐다. 호재의 가뭄이었다. 이런 걸 본다면 호재가 나온 이후에 이런 정책에 대한 호재에 대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역시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460포인트를 46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5% 6.86포인트 상승한 464.72로 거래를 마쳤는데 역시나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끌어졌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후에 FOMC 회의도 이제는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역시나 좀 나오지 않나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는 차후에 좀 상승 여력을 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윤경수 차장님. 네, 코스피 네. 뭐 전업종이 상승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피가 IT, 조선, 그리고 증권, 그리고 건설이나 은행, 화학 등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IT 쪽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 역시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 지난주 업종별 흐름에서 어떠한 이슈가 눈에 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강조해 주셨듯이 역시 삼성전자인가요?
네, 일단 먼저 삼성전자를 예.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삼성전자를 주목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서 일단 5% 정도 올라서 저 혼자 내신 기분이 좋았는데요. 그래 오늘도 한번 좀 삼성전자의 추세를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지금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순환매 장세라든지 아니면 저점 매수세가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자리는 조금 중요한 자리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는 시총 상위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 포인트가 지금 조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27일을 한번 순매수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 자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네.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다가 되는 거고요. 거래 대금도 많이 증가를 시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어느 정도 120만 원, 123만 3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갭 상승을 발생한다면 시장도 그만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 그리고 갭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실적 부분 자체가 이제부터 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점은 일단은 뭐 시총 상위주 그리고 삼성전자만의 한국 증시에서 가지는 상징성 자체가 지금 조금 부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일단은 꼭 종목 관심 종목도 중요하시지만 일단 삼성전자가 지수에 일단 주가 추이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NHN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NHN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뭐 한창 올림픽이 또 런던 올림픽 한창입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혜주가 되는 종목군인데 일단 NH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들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 런던 올림픽 효과로 인해서 일단은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자체가 지금 증가를 한다고 기대를 하고 하는 시장인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에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NHN이라든지 다음 같은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겠죠. 그만큼 디스플레이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요일 시장에서 6%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네. 그만큼 강한 매수세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쪽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외국인의 매수로 5% 이상 급등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올림픽이 개막됐죠.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NH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윤경수 차장님. 네, 코스닥 역시도 뭐 예. 전업종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뭐 들려드려서 기분이 좋은데요. 코스닥 역시 일반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금속, 그리고 정보기기, IT 역시나 코스닥도 전기전자와 IT가 좀 상승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전차 군단의 부활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약세 업종은 오락문화, 섬유, 비금속 이 정도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이슈였는지 이상로 전문위원이 어떻습니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코스닥에는 이슈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어느 정도로 수분 그림 찾기를 하듯이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코스닥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 시총 상위주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굳이 꼭 꼽는다면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은 MRI 조영제라든지 아니면 CMO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를 띠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부각되는 부분이 좀 생기고요. 그만큼 주가를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흐름 자체가 일단은 좋게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를 보시더라도 지금은 밑에 거래량을 따지고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격도가 좁혀진 상태에서는 조금 투자를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는지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장님. 네, 외국인 많이 산 종목 그리고 많이 네. 팔은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이 산 종목은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5% 이상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에 좀 관심을 보여줬죠.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SK이노베이션. 기아차와 현대금융지주는 아무래도 실적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 역시도 자동차 관련돼서 현대차가 가장 많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KT, LG디스플레이, 한라공조. LG전자는 그동안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세였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의 이유 중에 하나가 휴대폰의 판매량이 저조하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5만원까지 9만원에서 5만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저가 확인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 역시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워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또 현대차,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KB금융, 그리고 한라공조 이런 순으로 매도를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외국인에게는 좀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일부 파업을 했죠. 좋지 않은 부분으로 각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도 역시도 전면 파업을 했죠. 그래서 상장 그 직장 폐쇄까지 좀 하는 이런 사태까지 갔고요. 또 기관의 매도세 강하게 나온 게 호남석유,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건설, 라겐나, 삼성전기 순이었는데, 호남석유는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아래 실적을 내놓으면서 실망감을 보여줬고 적자까지 나왔거든요. 영업 실적이.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네, 코스닥 외국인 매매 상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매수세 상위를 살펴보시면 일단 다음, 그리고 SM,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그리고 멜파스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메디포스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위메이드, 컴투스 같은 종목군 눈에 띄는데요. 일단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NHN과 비교되는 기업이죠. 그만큼 지금 런던 올림픽 수혜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SM 같이 어느 정도는 엔터주 관련으로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의 흐름 자체가 일단 그 전에 엔터주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같은 마케팅주 관련으로도 어느 정도 돈의 흐름 자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쉽게 돈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조금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매도 상위 종목군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 그리고 ICD, 그리고 AP 시스템, 그리고 하림, 메디포스트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서울반도체, SFA, MC넥스, 디지텍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은 AP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아몰레드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치 이하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지금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코스피 시총 상위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좀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7월장을 마무리하고 8월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장은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먼저 윤경수 차장님께 전망 들어볼게요. 네, 앞으로 장은 기분 좋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장은 상승장이다.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지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다우 지수인데요. 두 지수를 좀 살펴보면 지난 4월 이후에 다우 지수는 다시 13,000을 회복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는 1900도 회복 못하고 1850도 못 미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서로 커플링 관계라고 하거든요. 커플링은 이제 커플을 얘기하는 건데 같이 가는 동반자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은 디커플링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 유럽의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좋지 않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13,000을 돌파를 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는 네.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래서 국내 증시 8월 달에는 좀 기분 좋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경수 차장님은 8월 증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어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맞습니다. 뭐 예. 윤경수 차장님 워낙 잘하시니까요. 네. 그만큼 일단은 저도 뭐 상승장으로 조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것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일단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늘어붙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흔히 뭐 주식 책에 보면 진바닥이란 말이 있고 뭐 가바닥 이런 말도 있는데 오늘 지금이 진바닥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수급 자체가 에너지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붙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는 탄력 자체가 조금 강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아까 전에도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거래치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 시장 자체에서 또다시 삼성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대신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요. 지금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는 생각보다 좋지 않다. 그 부분 자체가 조금 발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1850까지 만약에 쉽게 간다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허화실이 조금 갈릴 수도 있다. 그렇게 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는 대부분 시총 상위주 군들이 올라가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어느 정도의 정말 긴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는 네. 어느 정도 실적이 동반되고 계속 갈 수 있는 종목군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꼭 찾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외국인의 수급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에 어느 정도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요.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증시 굉장히 기대됩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까지 센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신영증권 윤경수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이슈를 보였던 종목과 매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센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난주 역시나 이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끌고 이슈가 네. 됐다는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삼성전자도 일전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드렸고 아마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이제 일진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24일날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잠정 실적을 발표했죠. 주가의 흐름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6월 달에 이제 한번 이슈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물량이 아까는 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단가가 좀 높은 그런 태블릿 PC용 7인치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동사에 좀 호실적이 좀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의 휴대폰 부품 조달 전략 변화 이런 부분을 좀 일전에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휴대폰 부품 공급이었던 과점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동사가 어떤 가격 정책에 따른 어떤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전에도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실적에 대한 계속 호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갤럭시 노트 10.1인치용 이러한 터치 패널 공급이 7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부분도 앞으로 이제 실적 향상의 어떤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서피스 그리고 또 이제 슬레이트 PC 이런 부분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적용이 되는 터치 패널 이러한 공급도 3분기부터 시작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중대형 터치 패널 이러한 부분에 추가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동사의 최근의 주가의 견조한 흐름은 이 부분을 좀 바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또 체크를 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이 종목이 왜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드리면 체크를 해드리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애플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차이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단일 모델이죠. 단일 모델 전략을 이렇게 피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풀라인업 전략이라고 하죠. 즉 이제 디스플레이 사이즈라든가 OS, 뭐 가격대별로 해서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 점유율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중대형 사이즈의 터치 패널에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확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삼성전자의 이러한 전략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해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주가의 흐름이고 바로 이러한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을 기반으로 한 이런 주가의 견조한 흐름을 수급과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견조한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좀 하실 때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였던 15,600원 이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디스플레이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또 다른 종목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다른 종목으로는 이제 최근에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은 역시나 이제 IT와 자동차 쪽도 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뭐 기아차나 현대차 주가의 뭐 상승 탄력이 강하진 못하지만 분명히 견조한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다. 부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예. 관련해서 근데 SL이라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드리는데 네. 최근에 다른 여타의 그런 운수 장비 부품 그러한 종목 중에서 좀 갑자기 좀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사실 며칠 동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기업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뭐 큰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별반 다른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차량용 램프, 조향 장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현대기아, 한국GM 이런 부분에 납품하면서 국내 뭐 시장 점유율 한 70%가 넘는 국내 1위 업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최초 이제 또 LED 헤드램프까지도 이제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왜 갑자기 좀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자면 최근에 주가 시장의 흐름 대비해서 지난 10월 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강한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지난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사실 6월 달 고점을 따지자면 40% 이상 상승을 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간 안에 좀 상승한 이후에 어떤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나.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좀 약간은 좀 좋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단기간에 상승했던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바로 이 기관의 수급이겠죠. 기관이 좀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좀 하락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적인 부분은 좀 회복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의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사업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 좀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업황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운수장비 업황 이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좀 이러한 이유로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최근에 그리고 신사업 부분으로 있어서 뭐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차선 입찰 경고 시스템 이런 전장 부품 이런 부분도 계속 신사업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국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은 2분기 때 좀 좋지 못하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부분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낙폭과의 반등을 노리고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단기간에 지금 한 3, 4일 동안 좀 급락을 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때는 단기적인 반등 한 2만 원 선 정도까지 반등을 노리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중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 이상의 가격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접근을 좀 하실 때는 오늘 시가에서 편입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만 원까지의 반등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2만 3천 원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플이 최근 본격적인 특허 전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이 지분 58%를 네. 보유한 특허 괴물 록스타 비드코가 최근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클레임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록스타 비드코는 지난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45억 달러를 들여서 노텔의 특허 6천여 건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지적재산 전문회사입니다. 이번 클레임은 록스타 비드코가 인수한 노텔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주요 기업들의 거액의 로열티를 요구한 겁니다. 애플은 특허 소송에 가장 취약한 회사 중 한 곳이었는데요. 단기간에 기업이 급성장하다 보니 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특허 괴물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특허 괴물로부터 당한 소송이 무려 126건이었는데요. 세계 글로벌 기업 가운데서도 톱 수준입니다. 결국 애플은 지난해부터 스스로 특허 괴물로 변신하기로 했고 록스타 비드코를 설립한 겁니다. 최근 들어 특허 사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은 애플만 있는 게 아닌데요. 요즘 애플, MS, 구글, 빅3가 벌이는 특허 매입 전쟁은 새로운 냉전으로 비유될 정도입니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특허를 사들이는 데 쓴 비용이 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인데요. 애플은 노텔 특허 외에도 반도체 회사인 프리스케일로부터 200여 건의 특허를 매입했고요. MS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인 AOL의 특허 1,100여 개, 구글은 모토로라 특허 17,000여 개를 매입했고 IBM의 핵심 특허도 단계적으로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 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를 꼽자면 특허만 있어도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허 괴물인 라운드락 리서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했는데요.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 IBM, HTC 등 굴지의 업체들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 특허 괴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아카시아 리서치의 경우에도 2011년 수입이 2010년에 비해 무려 40%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KT에서 8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5개월간 유출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KT 가입자 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해커 최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여 판촉 영업에 활용한 우모 씨 등 업자 7명도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최 씨는 KT 가입자 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87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고 합니다. 이들 중 780만여 명가량은 여전히 KT 가입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체 KT 휴대전화 가입자의 절반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옥션, 네이트, 싸이월드, GS칼텍스, 현대캐피탈 등을 통해 유출된 건수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2번씩은 개인정보를 털린 셈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모델명, 사용요금제, 요금 합계, 기기 변경일 등이었는데요. 개인정보를 사들인 텔레마케팅 업자들은 약정 만료일이 다가온 가입자들을 골라 기기 변경 등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 씨 등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T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KT 측은 신종수법이라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개인정보를 유출해 5개월간 870만 건을 빼내기 위해서 최 씨와 손잡은 불법 텔레마케팅 업자들이 하루 수만 건씩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다량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도 KT에서 몰랐다는 건 그만큼 허점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완전히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각종 스팸 메일과 보이스피싱, 판촉 전화는 일상이 됐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번호 없이도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가능하도록 클린 인터넷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KT도 뒤늦게 불법 텔레콤 마케팅 고객 안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 공개 시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이 제안한 금융 규제 관련 세개 법안이 전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내용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이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등 과세 기준
강화 등 3개 법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에 대해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리를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의 입법을 예정대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상당 부분 수용하는 쪽이라는데 일단 현행 소득세법은 4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만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기준을 강화해 내년에는 3천만 원 이상, 2015년에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하는 공약을 내걸은 상태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는 기업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2% 이상 혹은 지분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낮추자는 새누리당 공약을 재정부가 상당 부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율 혹은 시총 100억 원 이상 지분을 가졌을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와 관련해선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지주회사 설립 과세 특례 혜택의 시한이 내년 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금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입법도 한층 구체화되는데요. 특히 현재 600만 원까지만 허용되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혜택의 기준을 최대 1,800만 원 선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대 화두인 소득세 과표 조정에 대해선 재정부가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2분기 어닝 시즌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적표를 공개한 기업들의 성과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10곳 중에 4곳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가운데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있는 기업 42개 기업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지난 6월 말 시장 전문가들이 내놨던 추정치보다 9% 이상 적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도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업이익도 1년 전에 비해 7% 이상 줄었습니다.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3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고 자동차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전체 상장사의 실적을 그나마 떠받친 상황인 거죠.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낸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 엔지니어링 등 18개사에 불과했고 S-오일과 포스코, LG이노텍 등 24개사는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전체의 57%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낸 겁니다. 이 가운데 상장사의 38%에 해당하는 16곳은 추정치보다 10% 이상 낮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IT와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이 좋긴 하지만 그 외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데다 글로벌 경기 상황이 단기간 내에 좋아지기는 어려워서 3분기 이후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